자, 오늘 정말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명지대학교 기록대학원의 강규형 교수님 오늘 강의해 주러 오셨는데요. 제가 이제 이 웹사이트 만들면서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린 바와 같이 정말 귀하게 탄생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근현대사 직접 글을 갖다 쓰신 분들, 그리고 연구를 갖다 하신 분들, 이런 분들 모시고 근현대사 10강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강의 시리즈를 이제 동영상 강의를 또 올리겠습니다. 책에 보면요, 이게 책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가요? 278페이지. 298페이지입니다. 298페이지에 이게 6단원인가요? 네. 네, 6단원이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세계의 변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규형 교수님이 맡아주실 부분은 냉전 질서의 형성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그리고 6.25 전쟁, 그리고 맨 뒤쪽에 있는 국제적 위상의 향상 해가지고 3개 강의를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강의인 냉전 질서의 형성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이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뭐 이 인트로덕션만 하고 물러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교학사 교과서와 다른 교과서의 차이를 뭐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사실 한국 현대사를 볼 때 극명하게 다른 두 체제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대한민국, 하나는 이제 북한. 그래서 이 두 체제가 하나는 왜 그렇게 그 성공을 거뒀고 하나는 왜 저렇게 처참한 실패를 거뒀는지 거기에 대한 그 탐구가 사실은 그 현대사 연구와 그 교육의 그 핵심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교과서들을 보면은 사실 이런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대한민국의 그 발전과 물론 대한민국의 역사에 어두운 면도 많고 뭐 다 명함이 존재를 하지요. 하지만 대한민국 역사를 그 지나치게 그 폄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 체제에 대해서는 또 뭐 지나친 좀 동정심을 갖고 있는 그런 그 교과서가 지금까지 그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교학사 교과서는 어떻게 좀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좀 곁들여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단원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세계의 변화. 여기 그 298페이지에 그 개관이 나와 있는데 이 개관이 참 잘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관을 읽어보면은 이 6단원, 그 마지막 단원이 어떤 내용인지가 아주 압축적으로 그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와 독립을 위한 오랜 노력과 투쟁 끝에 성립되었다.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면서 자주 독립국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유민주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이 대립하였다. 결국 남북이 각각 다른 체제를 구성하였다. 대한민국은 건국한 지 2년도 안 돼요. 48년 건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산 세력의 침략을 받는 국가적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바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장인 그 6.25 전쟁이죠. 그러나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를 달성하는 기적을 이룩하였다. 반면 공산주의 체제인 북한은 세계 최빈국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통일이라고 하는 민족적 국가적 과제를 이루어야 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도 가지고 있다. 21세기에는 대한민국이 국민의 안전과 복지 그리고 세계 평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된다. 아주 이 단원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잘 요약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단원의 1장인 냉전 질서 형성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여기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냉전 역사는 뭐 저희 주전공이기도 하고 해서 뭐 상당히 좀 저에게는
반갑고 또 아주 익숙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교과서는 이 냉전 체제를 공산주의와 뭐 자본주의의 그 구도로 본다거나 이걸 좀 축소해서 좀 보는 경향이 있는데, 냉전 구도는 쉽게 얘기해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 사이의 경쟁의 시대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교학사 교과서는 그런 내용을 아주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는 유일한 교과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냉전 체제가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게 되고 38선 이북에 소련의 영향하에 있었던 북한에서는 이제 공산주의 체제가 들어서게 되고, 남쪽에서는 당시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대단히 선진적인 그리고 자유로운 선거가 한반도 역사에 있어서 처음의 자유민주주의 선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8년 5월 10일 날에 50 총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국회가 이제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국회를 모태로 해가지고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되고, 뭐 그런 과정들이 이 단원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1장 1절에 소련 팽창 정책과 미국의 봉쇄 정책이라고 하는 제목이 이제 있는데요. 다른 교과서에 있어서는 마치 소련이 해방군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돼 있다거나, 미국이 이제 점령군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아주 역사적으로 틀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세계사를 얘기를 할 때 우파 전체주의, 파시즘과 나치즘에 대한 비판이 많은 데 비해서 좌파 전체주의, 공산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은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는 교과서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나치즘, 파시즘과 같은 우파 전체주의만큼이나 안 좋은 게 오히려 또 더 나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좌파 전체주의인 공산주의 체제였고, 공산주의 체제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의 악행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 제일 많은 사상자를 낸 나라는 물론 소련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과서에 있어서는 마치 소련이 피해자인 것처럼만 서술이 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역사의 진실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교과서 교학사 교과서 300페이지에 1939년 독소 불가침 조약이라고 하는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은 히틀러의 독일과 스탈린의 소련,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악마적인 캐릭터라고도 하죠. 두 사람이 이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는데, 그냥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것뿐만 아니라 비밀 의정서라고 하는 것을 체결을 해가지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동유럽을 둘이 갈라먹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폴란드를 침략을 했을 때,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죠. 느닷없이 소련이 역시 폴란드를 침공하고 발트 3국을 침공을 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세계는 이걸 놀라움으로 지켜만 봤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몰랐는데, 이게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고 나서 문서를 통해 가지고 소련도 이제 나중에 이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처음엔 이제 부정을 하다가 이 비밀 의정서를 통해 가지고 히틀러와 스탈린이, 그러니까 히틀러의 독일과 소련의 스탈린이 서로 이 동유럽을 이렇게 갈라먹는 아주 안 좋은 악마적인 그런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따라서 소련이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3국이죠. 합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도 역시 침공을 해가지고 핀란드도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토의 일부를 합병, 그러니까 폴란드의 서쪽은 독일이 갖고 동쪽은 소련이 갖는 이런 분할 합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둘 사이에 이런 그 협정이 그 맺어졌다가 1941년 그 히틀러가 이 협약을 깨고 소련을 그 침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 히틀러의 가장 큰 그 실책 중에 하나다. 뭐 그렇게들 뭐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히틀러가 이러한 그 독소 불가침 조약의 합의를 깨고 소련을 그 전격적으로 그 침공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스탈린은 그 상당히 그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독일군이 아주 그 파죽지세로 그 소련 영토로 침공을 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소련이 어쩔 수 없이 나치 독일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그 연합국에 그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이 그 연합국에 합류한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 본인이 이런 그 안 좋은 아주 그 부도덕한 그런 그 조약을 맺고 나서 그 히틀러와 그 협조를 하다가 히틀러가 그 약속을 깨고 침공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참여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 그 점이 그 30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른 교과서와의 그 차별, 그 다음에 좀 더 그 진실에 그 접근된 그런 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세계는 그 평화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소련이 그 세계 공산화 정책을 그 폈었죠. 그래서 이제 이 팽창 정책, 그 소련의 그 팽창 정책, 공산화 정책이 세계 공산화 정책이 평화를 그 위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대전 기간 중에 소련군이 그 점령했던 그 국가들의 공산 정권이 그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그 나라들 중에는 물론 자연스럽게 공산 정권이 그 세워진 국가들도 있긴 있었지만 대부분 국가들은 사실 그 공산 정권이 세워질 수가 없는 국가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련의 그 위성 국가로서 이 괴뢰 정권이라고 얘기해도 그 무방한 그런 그 정권들이 세워지게 공산 정권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은 그 두고 동유럽에 있어서 골칫거리가 되고 소련에서 그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생기게 되고 또는 국가가 생기게 되면은 소련은 그것을 무자비하게 그 탱크로 깔아뭉개고 뭐 그런 일들이 이제 그 되풀이해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그 공산주의의 그 팽창을 막기 위해서 미국은 트루만 독트린을 발표를 하고 공산주의 봉쇄 정책을 폈습니다. Containment Policy라고 영어로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소련과 공산주의 세력의 그 팽창을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이제 이것을 막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차 세계대전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유럽의 재건, 복구를 위해서 1947년 유럽의 경제 원조를 제공하는 마셜 플랜을 마련을 합니다. 마셜은 이 플랜의 어떤 실무 집행자였던 마셜 국무장관의 이름을 따서 그 얘기를 한 건데 사실상 뭐 이것을 주도한 것은 트루만 대통령이었다라고 그렇게 역사적인 문서들은 뭐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트루만 플랜이라고 해야 된다 뭐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일단은 이제 마셜 플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것이 역사적인 명칭을 얻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그냥 마셜 플랜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서유럽이 공동으로 공산주의 세력의 이런 팽창을 저지하겠다라는 생각에서 1949년 북대서양 조약기구, 아직도 남아있는 기구죠. 나토, NATO, 나토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뭐 소련은 이에 맞서 55년도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결성을 했습니다. 물론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이제 해체가 됐습니다. 이렇게 냉전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다른 교과서에서는 없는, 그리고 이 국사학계에서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교과서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라고 상당히 강하게 주장을 했었죠. 2011년에
이 자유민주주의가 뭐길래 이런 그 이견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301페이지에 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아주 그 상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시민들에게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고 시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정치 권력이 구성되도록 하는 정치 체제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경제적으로 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사상과 동반하여 발전해 왔다. 이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 세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그 자유세계와 그 다음에 이제 공산 전체주의를 그 기본으로 하는 공산권과의 그 경쟁 체제에 들어간 것이 그 냉전 체제였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비동맹 체제라고 해가지고 비동맹 노선이라고 해가지고 뭐 양자의 노선을 따르지 않는 그 일부의 그 노선이 있었지만 이것은 그 냉전 체제에 있어서 뭐 그렇게 그 중요한 그 역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아시아의 공산화와 남북의 분단에 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련은 아시아가 공산주의의 그 선전과 활동의 그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고, 북한은 전후 동아시아에 성립한 첫 번째 공산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먼저 이제 그 북한 지역, 그 38선 이북 지역에 있어서 한반도 38선 이북 지역에 있어서 공산화가 성공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 중국의 공산당은 그 모택동, 마오쩌둥이 이끌고 있는 중국의 공산당은 소련의 지원으로 1949년 국공내전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 정권이 그 수립이 되면서 동아시아가 이 한반도의 38선 이 남 지역만 빼고는 이 아주 거대한 지역이 그 공산화가 되는 뭐 이런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이러한 그 큰 그림을 우리가 이제 기초적인 지식으로 깔고 어떻게 그 한반도에 있어서 38선 이북의 그 공산화와 38선 이남에 있어서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서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이 항복한 후 2달여가 지나서 그 포츠담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의가 열렸죠. 이것이 그 유명한 그 포츠담 회담인데 아직 2차 세계대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계속해서 그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포츠담 회담에서 미국의 대통령 트루먼이 소련의 최고 지도자인 그 스탈린에게 원자폭탄의 그 존재를 알리게 됩니다. 비상하게 파괴적인 힘을 가진 무기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고, 그리고 미국은 그 방송을 통해서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그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일본이 참 항복을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항복을 거부하자 미국이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그리고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그 투하를 해서 이 두 도시를 거의 그 초토화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소련이 급히 대일 선전포고를 하면서 이 태평양 전쟁에 있어서 사실 소련의 그 역할은 거의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태평양에서의 그 일본과의 전쟁은 그 미국이 주로 그 수행을 했었고, 소련은 전혀 여긴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대세가 기우니까 거기에 사실 기회주의적으로 그 선전포고를 하고 그 일본에 대한 그 전쟁을 그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아주 끄트머리에 그 며칠 동안 참전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일선전포고는 한반도와 만주에서 그 소련의 권리를 그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일본은 결국은 8월 15일 날 그 무조건적인 그 항복을 그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반도는 그날이 바로 우리의 그 광복절이 되는 거죠. 해방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식민 지배에서 그 해방이 되게 되고 38선을 기점으로 남쪽의 미군이 북쪽의 소련군이 각각 남북에 그 주둔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그 광복은 그동안 일본의 그 강점기에 그 억눌렸던
여러 욕구들, 그 정치적 욕구들이 폭발하게 되는 그 계기가 돼서 뭐 여러 정치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 광복 직후 여운형이 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이라고도 뭐 우리가 그 얘기를 합니다. 건국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근데 좀 아쉬운 것이 그 좌익 세력이 건국준비위원회의 그 조직의 그 지도부를 그 장악을 하게 되면서 9월 6일 날 조선인민공화국을 그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미 군정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와 조선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 우익 세력들이 자신들의 그 정치 정당을 그 결성을 하게 되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한국민주당이 결성이 됩니다. 한민당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그 당이죠. 그래서 이런 한민당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재홍이 주도하는 중도 우익 계열의 조선국민당도 그 결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속속 그 귀국을 하게 되는데 45년 10월에 이승만이 그 다음에 11월에 그 김구가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광복 후에 그 커다란 그 사건이 그 벌어지게 된 것이 바로 그 모스크바에서 열린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뭐 흔히 뭐 모스크바 삼상회의라고 하는데, 모스크바에서 미국, 소련, 영국의 그 외무부 장관이 모여서 그 회의를 하게 되는데, 45년 12월에 이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합국이 그 한반도에서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이게 그 독립이 되는 줄 알았고 광복이 그냥 온 줄 알았더니 연합국이 어떤 신탁 통치를 받는다 하니까 뭐 전 국민적인 그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모든 정치 세력이 처음에는 이런 그 신탁 통치를 그 반대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찬탁과 반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찬탁은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거고 반탁은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거겠죠. 그래서 조선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좌익 세력은 찬탁이었습니다. 신탁 통치를 찬성을 한다. 처음엔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소련의 그 지시를 받고 찬탁으로 돌아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승만과 김구를 중심으로 하는 우익 세력은 그 반탁을 그 주장을 하게 되면서 이 세력 이 찬탁 반탁으로 극명하게 갈려지는 그런 그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미 군정은 그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을 불복하는 이런 그 우익 세력에 대해서 그 탐탁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좌우 합작 운동을 통해 가지고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를 통합해 가지고 이 전국을 그 주도해 나가려고 그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중도 우파의 김규식, 중도 좌파의 그 여운형 그 두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좌우 합작 운동을 그 지원을 했고 이에 그 이승만과 김구는 미군정과 그 대립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이승만이 미국의 어떤 프락치였다. 뭐 미국에 뭐 절대적으로 협력을 했던 지도자였다라는 생각이 이런 잘못된 그 사실이 너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이승만과 미 군정과의 관계는 거의 언제나 상당히 긴장 관계에 있었다라고 그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공산당 세력은 그 여러 당들을 그 통합을 해가지고 남조선 노동당 을 그 결성을 하고 총파업과 폭동으로 그 미 군정에 그 대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제 미 군정에 그 대항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모스크바 그 3국 외상회의에서 그 결정된 것 중에 하나는 미군과 소련의 대표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결정이었고 여기에 따라서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1946년 3월에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소 공동위원회 협의에 참여시킬 그 정당 문제를 놓고 그 미국과 소련이 그 갈등을 빚게 되는데 그 소련은 그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정당 단체만 참여를 시키자. 이것은 왜 그 소련이 이 공산당에 대해서 신탁 통치 찬성을 지시를 하게 되고 또 그래서 이 4.8선 이남에 있는 그 공산주의 세력은 찬탁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들만을 그 협의 대상으로 하자라는 것이겠죠. 하지만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또 반대를 해야만 됐고, 그래서 이 미소 공동위원회는 이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그 논쟁을 하다가 성과 없이 끝나게 되고, 그리고 2차 미소 공동위원회 역시 성과가 없이 끝나게 되니까 미국은 이것을 이제 그 유엔으로, 한반도 문제를 그 유엔으로 이관하자, 그렇게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7년 10월 소련 대표단이 평양으로 철수를 하면서 미소 공동위원회는 결렬이 되게 됩니다. 304페이지 더 알아보긴 안에 그 미소 공동위원회 활동과 결렬 과정에 대해서 교과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946년 6월에 이승만은 통일정부의 수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정읍에서 남한만의 임시정부 수립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유명한 정읍 발언인데, 많은 교과서들은 사실 이 정읍 발언이 분단의 어떤 원인이 됐다라고 해서 이승만과 정읍 발언을 비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틀린 역사 해석이고 역사적 사실이라고 봐야만 하는 것이, 이제는 소련이라든가 동구권 또는 중국의 비밀 문서가 해제가 되면서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련의 지시사항 3.8선 이북에 있어서 단독 정부를 세우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밝혀졌고, 그래서 46년 2월에 북한 지역에서는 사실상의 정부인 임시인민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이러한 움직임을 간파를 한 이승만 박사가 3.8선 이남이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한 선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8선 이남에 있어서 좌익 세력은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활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위조 지폐를 발행하는 조선 정판사 위조 지폐 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일어나게 되고, 46년 대구 11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50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남로당의 주도로 총선거에 반대하는 봉기가 일어나서 경찰서와 공공기관이 습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제주 4.3 사건의 비극은 이러한 남로당의 폭동으로 처음 이제 시작이 돼서 군경과 군경 가족들을 살해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것을 진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사실 구분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수만 명의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이 있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또 알아두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제주도의 4.3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수에 주둔하고 있는 14연대 진압명령을 내리니까 여기에 숨어 있던 남로당 세력들이 이것을 거부를 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이런 반란군이 여수를 장악하고 우익 인사들을 살해를 하고, 이 반란이 순천까지 확대되는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에 반란군은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게릴라전을 수행을 하게 되고,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남로당 지도부는 월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305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편 소련은 그 북한에서 45년 8월 25일부터 군정을 시작을 하고 9월에 그 스탈린의 그 지시가 내려져서 북한 지역에, 그러니까 3.8선 이북 지역이겠죠. 그냥 편의상 북한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르주아 민주 정권의 수립을 그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45년 말에 슈킨 대장이라고 하는 그 소련의 그 총 정치국장을 하고 있는 그 소련 그 군부의 그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슈킨이 그 북조선 정세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서 이 북한에 있어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를 그 정리한 그 문건이 그 발견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 슈킨 보고서라고 하는데 308페이지 그 탐구 활동에 자세하게 그 슈킨의 그 정세 보고서의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북조선 내 정권을 중앙 집권화해서 이를 민주 활동가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이것은 결국 북한 지역에 있어서 그 소련의 호의적인 정부를 그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토지 개혁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45년 12월에 그 지시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시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46년 2월에 실제적인 정부인 임시인민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되자마자 토지개혁이 실시가 됩니다. 흔히 무상몰수, 무상분배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무상몰수를 한 건 맞지만 이 소련 군정과 그 북한 그 임시인민위원회는 무상분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뭐 다시 그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46년 2월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사실상의 정부가 수립이 되고 47년 6월에는 김일성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우겠다고 언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단은 어떻게 보면 북쪽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그 한국 문제를 유엔에 이관하자고 47년 말에 그 제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유엔이 그 한국 문제를 의제로 그 채택을 하게 되고 47년 11월 유엔 총회는 한국 문제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한반도에서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하고 이후 구성된 정부가 미 군정으로부터 정권을 넘겨받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점령군을 철수한다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유엔 총회의 의결에 의해서 생겨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을 할 때 38선 이남, 남한이라고 그냥 일단 좀 편의상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남한에서는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활동을 할 수가 있지만 38선 이북에서는 이것이 거부가 되면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활동이 38선 이북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48년 2월에 유엔의 소총회에서 작은 총회에서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의를 하게 됩니다.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은 38선 이남이겠죠. 그래서 이 남한 지역에 총선거가 그 실시가 되는 것인데 이런 그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남한의 그 좌익 세력은 그 정말 그 총궐기를 해가지고 유엔 임시위원단의 활동을 반대하고 파업과 폭동을 그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의 선거를 거부를 하게 됩니다. 소련도 거부를 하게 되고 물론 이제 북한의 그 임시위원회도 이제 그 거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김일성은 남한의 그 우익 세력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남한 사회단체와 정당 대표를 초청하는 그 쇼를 벌이게 됩니다. 이러한 그 초청에 남한의 그 우익 지도자 중에 그 김구와 김규식 그 두 분이 이 제의를 그 받아들여서 방북을 하게 되죠. 평양 그 방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두 사람은 김일성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5월 5일 그 서울로
돌아왔고 남한 지역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한 왜 제주도에서는 그 제주 4.3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남한 전 지역에서 50 총선거가 성공리에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다 1인 1표를 갖는 그리고 대단히 자유로운 자유민주주의 선거가 실시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그 대단히 중요한 그 사건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8년 5월에 국회가 개원되었고 이 국회가 이승만을 의장으로 선출을 했고 7월 17일 날 그 헌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7월 17일은 이제 제헌절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헌 국회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그 선출을 하고 대통령이 취임한 이승만은 정부를 구성해서 8월 15일 날 바로 해방된 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 15일 날은 해방이 된 날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된 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된 8월 15일, 45년 8월 15일의 의미는 우리가 충분히 잘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된 48년 8월 15일의 의미는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과 국민들이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그 재확인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그 날짜는 안 나와 있지만 1948년 12월 12일 날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이 유엔에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북한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5단원의 1장을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